자, 오늘 이 시간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심리학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 심리학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 데니얼 리처드슨 지음, 박선영 역. 생각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 꿈, 희망, 두려움, 사랑, 먼 은하계에 대한 생각, 리얼리티 쇼, 셀레브리티 빅브라더에 출연한 참가자들에 대한 지식 등 이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작은 호박 크기만한 세포 덩어리의 활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신의 생각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직접 가리켜 보세요.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비행기에서 하면 특히 좋습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게 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다시는 옆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아마 막연하게 머리 부근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경과학자가 아닌 이상 뇌 영상 실험 얘기는 꺼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대개 몇 개의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문화적, 언어적 습관에 따른 믿음입니다. 평소 비밀을 지켜라거나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씀으로써 머리가 생각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계속 주변에 전파해 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제로 느끼는 감각에 따른 믿음입니다. 눈과 귀가 머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머리가 우리 경험의 지각적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 생물학적 구조에서 유래된 믿음입니다. 단단한 뼈가 뇌를 에워싸서 보호하는 모습에서 이 기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개념에 좀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는 신경과학자 프랜시스 크릭이 놀라운 가설이라고 칭한 개념인데, 그가 쓴 책에 등장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퍼지기 시작했고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 개념의 열렬한 팬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크릭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기억과 야망, 그리고 개인적인 정체성과 자유의지는 사실 거대한 신경세포 집단과 그와 관련된 분자들의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크릭이 제시한 놀라운 가설의 증거와 방향을 논의하고 생각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대 이집트인부터 현대 신경과학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놓은 다양한 답변을 찾아 역사를 되짚어가며 오랫동안 진행된 인간과 정신의 투쟁을 추적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생각이 존재한다고 여기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 영혼과 의식에 대한 개념을
뇌와 신경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조화시키는 방법도 살펴볼 것입니다. 심장일까 머리일까? 이집트인들은 심장이 몸의 중심에 있고 정맥을 통해 신체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심장은 태아의 몸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들이 뇌보다 심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주 작은 상처만 생겨도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머리는 타격을 받아 뇌가 상당 부분 훼손되더라도 계속 살아있을 수 있을 뿐더러 신체 기능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뇌를 머릿속 골수라고 불렀으며 피를 식히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할 때는 긴 철사를 콧구멍 안에 집어넣어 뇌를 꺼낸 뒤 고양이들 간식으로 밖에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집트인들의 관점에 동의한 반면 2세기의 철학자 겸 의사로 활동한 클라우디우스 갈레누스는 혈관이 아닌 신경 경로를 추적하다가 신경이 전부 뇌로 연결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갈레누스는 신경이 신체 제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자의 신경을 절단해서 포효하는 능력을 없애는 실험을 실시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해부학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와 박학다식한 레오나르도 도다빈치가 뇌 안쪽의 빈틈과 구멍을 보여주는 복잡한 뇌실 그림을 이용해 뇌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뇌실이 교회에서 쓰는 오르간의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파이프를 통해서 부는 바람이고 생각은 그 바람이 연주하는 음악인 셈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과 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세상에는 과학자가 측정하고 계량할 수 있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것과 정신, 생각, 영혼처럼 비물질적이고 비물리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물질적인 영혼이 뇌의 중심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작은 구조물을 통해 신체와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단순히 세포의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크릭의 놀라운 가설과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다르다는 그의 기본적인 이원론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 또는 사후 세계를 믿거나 인간이 지상의 육신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종교적 관점도 이런 이원론을 지지합니다. 데카르트 이후 과학자들은 영혼의 영역보다 뇌를 구성하는 물질 안에서 정신적 기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토마스 윌리스와 니콜라우스 스테노 같은 1600년대의 해부학자들은 신호가 신경을 통해 전달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는 어떤 형태를 띨까요? 데카르트는 영혼이 뇌실을 지나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실제 몸 전체의 신경은 안이 텅 빈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신경은 바이올린 줄처럼 정보를 진동 형태로 전달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유연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유동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가 물이 담긴 그릇에 손을 넣고 주먹을 폈다 쥐었다를 하겠다고 결심만 해도 손에게 보낸 신호로 인해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가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시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시소처럼 정밀하게 균형 잡힌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누워 정말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뇌 척수액이 뇌로 몰리면서 머리 쪽의 테이블이 기울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이 실험은 논리적이고 기발한 듯 보였으나 신경이 몸 전체에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